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없었다. 정치 좀 아는 세 남자의 완벽한 티키타카. 김종배, 김보협, 김민아의 신삼김시대.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월요일 코너는 바로 신상김 시대입니다. 이 코너명이 좀 지난주 김보혁 기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구리다라는 평이 있어서 촌철님들께 좀 장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인사부터 나눠야죠. 김보혁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김민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돌아갈 때 느낌은 좀 어땠습니까? 아주 뿌듯했습니다.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네. 아 김민아 평론가는 어땠어요? 느낌은 무조건 좋은 거죠. 네, 그래요? 그렇죠. 네. 뭔가 의무적인 대답 같은데요. 뭐,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느낌을 자꾸 드는데. 제 생각에는 네, 좋기도 하거니와 좋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려고 노력하는. 좋아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촌철님들이 그 새로운 코너명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몇 개 뽑아서 저한테 줬는데 그래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은성님은 월요일은 삼진쇼 KKK. 뭐 제가 야구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얼떨결에님은 김간의 수다. 까레이님은 이거는 특정 상표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김밥 천국. 광먼지님 김쓰리패. 김쓰리방. 왜 자꾸 고스톱이 생각이 날까? 그다음에 가야크님 색김평론. 색길평론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죠? 성수기님 삼각김밥.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두 분? 솔직히 대답을 해서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어오세요. 김보혁 기자는 저는 앞에 두 가지가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김간의 수다하고 삼진쇼 KKK. 근데 삼진쇼 KKK는 이게 야구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를 아웃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웃을 당해야 되는 건지. 후자로 가면 큰일 나지. 그게 좀 전자로 모호한 가면 이 코너 대박이고. 도안이면 뭐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냥 줄여서 K3 할까 했더니 또 그것도 어떤 차 이름이네. 자동차. 그죠? 예. 오늘도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까지 두 분이 각각 하나씩 의무적으로 장명해 오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김 시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보혁 기자가 먼저 발제를 좀 해주실래요? 어떤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네. 이번 선거가 좀 2007년 대선 이명박 정동영의 대결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지방선거의 다른 이슈는 별로 보이지 않고 네. 오로지 심판 대 거짓말, 네. 정권 심판론 대 여론조사상 1위인 국민의 후보들에게 집중된 각종 의혹들 이것만 두드려져 보인다는 거죠. 네. 민심의 풍향계라는 여론조사 흐름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2, 3일, 4월 2일, 3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 혹은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대로 쭉 가는 거냐 아니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2007년 대선이라는 게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띄워진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도덕성 문제, 특히 거짓말, BBK, 다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표심은 요지부동이었고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명박 후보의 이제 어떤 압승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보궐선거도 그런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결과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 보도가 많은데 자, 이 예측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전 투표율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전 투표율을 지금 이 수치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보혁 기자는? 우리 모두 예측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요. 사실 겸손하기 전에 조심해야죠. 이 사전투표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3일에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좀 보잖아요. 특정 연령층의 쏠림 현상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특성일 수도 있고요. 휠체어 탄 노모를 모시고 나온 50대, 60대도 있었고 네. 20대, 30대도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 결과만 가지고 지금 두 정당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 총선 뒤에 보수 야권 중심으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선거 부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전투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20대, 30대 층이 민주당에 많이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 국민의힘 쪽은 오래전부터 견고하게 결집이 돼 있었고 민주당 쪽은 좀 느슨하게 이완돼 있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뒤늦게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진영대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읽으세요? 사전 투표율? 저도 사전 투표했는데요. 네. 은평구에 삽니다 저는. 네. 은평구에 사전 투표하러 갔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연령대를 거기서 다 봤고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연령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세대나 특정 연령이 뭐 이렇게 뭐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금 누가 유리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음을 일찍 정한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투표를 일찍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은 뭐 투표를 못 했겠죠.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는. 네. 그럼 마음을 이미 정한 사람들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여당 조직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뭐 야당을 이제 오세훈 후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의 경우에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정권 심판론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꼭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화가 난 유권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좀 먼저 나왔을 것이고, 그럼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들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번에 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싶은데. 오세훈 후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을 찍기는 좀 망설여진다. 또 박형준 후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그 후보를 지지하기는 뭐 망설여진다. 과거 정권을 생각하면은 과거 정권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망설여진다. 이런 이제 지지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또 이번에는 어쨌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네. 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는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괜찮은 겁니까? 네, 가끔씩 제가 좀 더 한 1, 2년 전에 안 그랬는데 네. 이게 하루하루가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보다는 제가 상대적으로 젊은데 네. 하루하루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특정 단어가 생각이 자연스러운 안 나고. 현상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근데 왜 상대적으로 점점 강조를 하는데요? 기분 나쁘게. 네, 굉장히 그건 이제 사실만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상대적으로 젊은데 노화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아니, 그래서 머리도 가장 검잖아요. 마음만은 네, 동연령대인 것 같다. 마음과 정신만. 그래서 네.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를 흔쾌히 이렇게 뭐 지지하기도 이제 어려운. 예를 들면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의 폭이 너무 커서 이른바 이제 샤이진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샤이진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은 이제 지지가 확실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게 샤이진보고 이미 냉담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뒤로 가면 이제 7일 날 나올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결심 못한 사람들 중에 어디가 더 비율이 많을까를 따지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여당을 원래는 투표장에 가면은 여당을 이제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2층이 조금 더 이제 폭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턴이 있다잖아요. 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상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올맞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빠져가지고 부동층화되면서 관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수의 언론이 분석하는 것처럼 2030 더 나아가서 살 때까지도 민주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지금 올맡하면서 분노에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냐 또 할 것이냐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물론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게 점검 포인트인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김이나 평론가 얘기한 대로 경고장을 날려야 되겠다,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도 그래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찍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가나 봤더니 이번에 투표 포기로 가거나 아니면 소수정당 후보 이번에 눈에 띄는 후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성소수자 문제를 전면에 내건 후보도 있고 여성 문제를 전면에 낸 후보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도 막판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유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또 정반대로 이른바 샤이 진보가 있다면 샤이 진보가 꼭 그 투표장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죠. 그들도 또 어떤 투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어떤 한 요인에 지금 그 상대적으로 저기 뭐 가중치를 더 가지고 이게 뭔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다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근데 그 근거가 이제 각자가 다 있어요. 똑같은 걸 놓고도 네. 예를 들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과거의 사전투표 다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느냐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 샤이 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정권 심한 바람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전 투표는 결국은 이제 지금 사전 투표 20.54% 나온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지지층이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어쨌든 뭐 지금 여론조사상의 격차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조직표가 상당 부분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결집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권 심판론에 이제 좀 가까워진 이런 계층이 아무래도 본투표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수치를 다 종합을 해보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해석할 만한 수치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 절대수 자체가 어쨌든 여당에 유리한 이런 좀 득표를 가져가는 게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저 후보가 정말 찍을 만한 후보야. 저 후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찍는 것도 있지만 상대 후보가 저 사람만은 돼선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그 반대 후보 찍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예. 결국은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것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모든 이제 힘을 집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분석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임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없고. 자, 그러면 꼭 사전 투표율하고 연동을 안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보혁 기자는 정권 심판 예. 내 어떤 뭐 거짓말이라고 이제 구도 속에서 이제 그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김보혁 기자가 보시기에 어떤 쪽에서 좀 더 무게 중심을 갖고 지금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큰 구도 자체는 민주당의 실망 혹은 민주당 쪽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배신감을 느낀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 그렇다면 대안이 될 만한 후보들이 좀 듬직하게 편하게 손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다. 예, 저는 눈에 띄는 게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 모두 흰 옷을 입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난 결백하다 이걸 보여주는. 결백의 어떤 상징으로 흰 옷을 예. 입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후보들이 흰 옷을 입은 경우가 있고 예. 보수 야권 단일 후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선거운동원과
구별돼서 돋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예.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떤 게 좀 더 어떤 그 주요하게 작동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심판론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선거,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라든지 그냥 지난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들은 사실 야당이 어떤 정치 세력이다라는 판단이 좀 전제가 된 선거였어요. 그래서 네네.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가, 네. 국정농단으로부터 얼마나 그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구태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또 이렇게 좀 개선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봤는데 네. 이번에는 이 판단 기준이 상당히 없어져 있습니다. 희미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어쨌든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불러오고 뭔가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선출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라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중도에 좀 어떤 뭐 표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들 하는 그 후보로 선출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두 번째로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걸 지금까지 야당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돼 있던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정권과 여당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유예되어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총선이 일반적인 어떤 그 임기 내에 치러진 그런 선거라고 할 때는 이게 결국은 또 정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선거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뭐 야당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근데 그 유예됐던 이 정권과 여당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 재보궐선거에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정권 심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즉 지금 오세훈 후보를 향한 또는 이제 이 국민의힘을 향한 박형준 후보를 향한 이런 지지세라는 것은 결국 이 정권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그래서 이 정권이 싫다 또는 이 정권이 혼나봐야 되겠다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는 한번 지는 게 좋겠다 이 판단이 이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 선거 같았으면은 오세훈 후보의 지금 내곡동 땅 의혹이라든지 박형준 후보의 뭐 여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 수가 가지수가 많은데 이런 이제 스캔들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이제 폭이 줄어들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의 좀 선거 전략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여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론의 문제 아니냐. 언론이 너무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부각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느끼는 감도를 결국 낮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두 분도 다 언론계 출신 아니십니까? 언론이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익 기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요. 대놓고 정권 심판론을 주장을 하는 일부 신문들 네. 이것도 또 논외로 하면 방송은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시선 집중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시선 집중을 그렇죠.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그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느끼기에 이거 조국 때와 너무 다르지 않냐. 여권을 비판하던 목소리 내던 언론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약간 언론 쪽을 제 특정 소속사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들 입장을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검찰발 단독 뭐 이러면서 이 한쪽만 부각된 반면에 네. 지금은 양쪽의 후보가 나와 있는 마당에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적어도 특정 정당에 치우쳐 보이지 않아야 된다. 특정 정치 세력에 결과적으로 유리해 보이는데 유리하게 되는 거에 무척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유권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구도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면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2007년. 아니요 2017년 2017년. 예. 이후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정초선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파운딩 일렉션이라고 앞으로 이번 선거가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에 굉장히 규정을 할 거다. 이런 뜻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 이런 변수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형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분석들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정초 선거 지형이 바뀐 것 그런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뒤바뀌는가 민심의 풍향계 바람 이게 거세게 부는 건지 아니면 근본에 있는 구도 지형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번 선거 이후에 좀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의 이념 분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자 그 귀하의 어떤 이념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따라서 정권이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아 저는 진보요, 저는 보수요라고는 응답률이 달라지는. 그다음에 이 달라지는 폭이 상당히 큰 이런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그 본래적 의미에서 학술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의 뭐 이념을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관적으로 당신 이념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당신은 진보 20점, 당신은 보수 80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뭐 여론조사상 이제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지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 조건이나 이런 정권이 어리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답변이 똑같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가 갈래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그러니까 관건은 중도 무당층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게 도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념 어떤 묻고 저는 보수요 진보요 저는 중도요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실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문제도 사실은 따라 붙는 거죠. 무당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동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무당층은 현실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또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또 중도고 꼭 연결돼야 되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약간 좀 격가지로 빠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유권자 구성을 둘러싼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떤 그 신빙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네. 아무튼 좀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가면 언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민락 평론가의 대답까지 마저 드려야죠. 아까 시선 집중 공정성이니까 저한테 아주 묘한 눈길을 보내주는데 약간의 웃음이 있던데 그건 흐뭇한 웃음이었던 걸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재밌다 이런 기분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칭찬에 뭐 네. 동의 안 하십니까?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는 항상 칭찬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언론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김보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의 이제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수 신문,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뭐 이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그냥 편향되게만 보도한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번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게 다른 조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라는 조건에서 선거의 후보자에 관련된 검증이라는 조건에서 근데 좀 더 엄밀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내곡동 땅 의혹에 관련해서 뭐 측량을 했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무슨 미등기 건물 얘기와 등등등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 지상파 방송에서 다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뭐 취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보도를 안 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보도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언론에 즉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급자의 측면에서 다소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이례적으로 이러한 보도들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고 수요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수요의 측면에서 정말 이 보도의 내용들이 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확 하고 퍼져나가는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 이거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면
언론이 그게 무슨 얘기든지 간에 뭐 목숨 걸고 이것을 보도를 하고 어떻게든 더 취재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 그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문제를 조선일보가 막 가서 하지 않습니까? TV조선하고.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서로 소극적인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언론이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음모적으로 접근하고 뭐 모든 걸 편향적으로 한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 되면 언론이 아주 자발적으로 논평 기능을 자발적으로 축소시킨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특정한 팩트를 발굴해서 보도를 하는 거 말고 어떤 제기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후보를 평가하는 논평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공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자기 틀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논평조차도 좋게 표현해서 자제하고 더 그러니까 솔직히 회피해버리는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랑 지금 말씀하신 그 후보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언론에 요구하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이 우리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을 논평으로 내고 이 지지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상대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일종의 에디토리얼로 이제 밝히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논평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A라고 하는 후보에 얽힌 어떤 B라고 하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가 됐다면 이런 점에서 A 후보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논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를 밝힘으로써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 논평 부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얻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저런 논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이 독자들이 편향적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지만 그게 최소한 어떤 우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내심 숨기고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독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내심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 보도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그러한 논평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또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또 역작용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끈하게 예를 들면 언론이 어느 한 후보의 편을 결과적으로 들게 되는 그러한 뭐 결론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다라고 하면 이 어떤 시청자들이나 독자들도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런 논조와 색깔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 저는 이제 언론의 그런 논평 기능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 아직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선거법뿐만 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밝힘에도 사실적 관계를 가지고 저 언론사는 장난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 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거에 비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적 능력에 대한 검증 보도가 과거에 비해 저는 현저하게 줄었다. 그리고 언론들이 예전에는 특정 취재, 특별 취재반 이런 거 만들어서 막 달라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게 현저하게 줄어든 건 맞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럼 역측면도 한번 그럼 마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언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사실을 발굴을 해가지고 검증선에서 보도를 하기보다는 맛 캠프에서 제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언론은 무조건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양극단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는 정파성에 의거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무조건 받아쓰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상대 후보 쪽에서 제기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받았으면 안 된다고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양극단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내용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캠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게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거냐. 지금 캠프가 입장을 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적으로 받아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를 하고 상대 후보 측의 반론 같은 거 들어서 바로 붙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캠프에서 제기한 문제도 나름대로 이제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수준에 맞는 어떤 보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이제 계속 있는 것도 또한 이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선거라는 게 또 이 보도를 또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상대 후보나 이쪽 후보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무슨 기사를 보는데 그 뭐 무슨 신문인데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유세 현장을 스케치한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에는 오세훈 후보 유세하는 그 데 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렸고 그 다음 날인 어제는 이제 박영선 후보 유세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더라 이렇게 기사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그 유세하는 데 가서 이제 취재를 했으니까는 다들 이번엔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에는 오세훈 후보 만세가 있고 또 하나의 기사에는 박영선이 이길 것이다. 지금 지고 있지만 여론조사상 졌지만 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왜 이 기사에는 박영선 만만세만 있느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그 기사를 뭐 내리고 그러니까는 왜 두 개의 오세훈 기사가 있고 박영선 기사가 있는데 왜 하나만 내리냐 또 반대쪽에서 그래가지고 오세훈 기사도 내리고 결국 그 유세장 스케치는 기사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언론으로서는 사실 고민거리가 이렇게 또 쉬운 고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때 이제 줏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론으로서. 그죠? 그렇죠. 우리는 비록 이 일자를 다르게 내긴 했지만 이 공평하게 나눠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걸 같은 날 냈더라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걸 신문으로 이렇게 이 후보 쪽 싫었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주로 포털들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면서 이 기사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치우쳤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신문도 자기 주된 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못 견디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국정농단 그거 하고 나서 국정농단 보도 이런 거 막 하고 나서 안 그럴 것 같은 신문인데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그 국정농단 보도를 하고 나서 보수층, 고령층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항의가 들어오니까 아예 신문의 일정 면을 다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독자 투고요. 그게 신문이 한 4개 면이 독자 투고여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조선일보는 이래서 잘못했다 이런 글이 막 실리고 거의 뭐 자기 반성 모드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의 경우도 이게 뭐 보수 유권자들이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는 크게 안 흔들리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문제 제기하면 흔들린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시할 수만은 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직 기자들이 모였다 보니까 언론 얘기니까 막 말이 쏟아지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이제 그 김보혁 기자가 발제한 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발제자에게 마무리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로 마무리하면 그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네. 거예요. 저는 이대로 쭉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상 15%, 20% 포인트 차 정도가 나는데 실제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예, 어느 후보가 이길지 모르나 예측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니까요. 어느 후보가 이길지 모르나 그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거의 막판에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 말고 정당 지지율은 근접하는 네.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이건 뭐 뚜껑이 이제 열려야 그다음에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 짚고 다음 주에 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왜죠? 알겠습니다. 왜 못 보는 거죠? 삼진 당하나요? 격차가 크게 나옵니다. 민망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K3. 삼진 당하시는 네. 그림으로. 그거 괜찮네. K3로 갑시다. K3. 예측 3번 틀리면 아웃.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얘기면 나한테 이게 부메랑이 다 나한테 취소. 부메랑이 다 나한테서 안 돼. 네. 자 이번에는 김민하 평론가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선도 위태롭다 막 이런 이제 뭐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뭐 이 갤럽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뭐 긍정 평가가 32%였다 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예. 그 전에 이제 목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34.3%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혹시 재보선에서 이제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야 될 것이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로 나타난다면 레임덕이 이제 그 급 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기를 이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반등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저는 뭐 반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네. 예를 들면 뭐 소폭 반등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네. 40% 50% 선을 회복한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의 생리상 이거는 다소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그래서 30% 선에서 뭐 끝까지 막아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추가로 하락할 여지도 있고 이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크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예. 그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도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분노 투표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디에 그렇게 화가 났고 어디에 배신감을 느끼는지 이게 단지 성남 부동산 민심 그다음에 특정 인사들의 문제 겨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도 보면 2011년 선거와 비교해봐도 그때는 무상급식 논쟁처럼 뭔가 차별화가 되는 정책 선거였죠. 정책 선거가 2010년 예, 지방선거는 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적 차별성도 그닥 부각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제 정세균 총리는 이미 이제 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고 그러면 총리야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까지도 아까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잠깐 짚어본 바가 있지만 일단 국정 쇄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이 요인부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건데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포기하자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재보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네. 승패와 관계없이 일종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면 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불가결의 어떤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네. 이게 개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관을 누구 시킬 거냐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이제 장관이 내각에 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물론 이후에 뭐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좀 교체되는 수요가 있겠지만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그 전제를 했을 때 과연 이전처럼 무게감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장관을 이제 하거나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정권 말로 가면 이 장관이 어떤 뭐 그 장관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자기 기반을 이제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총리라든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제 권한을 틀어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좀 늘어날 것이어서 아무래도 관료들이 아무래도 좀 내각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 관료 출신들이 진입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쇄신의 어떤 색채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쇄신이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어떤 상황들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수습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의 내각이 될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아주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뭐 청와대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여권을 끌어간다라는 구도가 계속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될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이제 그 대권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거고 9월이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일정상. 그러면 사실은 그 순간부터의 모든 무게 중심의 추는 대선 후보로 쏠리는 게 어찌 본다면 정치의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 과도기
몇 달 동안의 어떤 안정적 국정 수행의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사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내각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제 청와대의 방어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그러한 이제 좀 쇄신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당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당 여당에서. 주도로 이제 조금씩 무게 이동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것이 이미 이제 당청 간의 어떤 관계의 무게추나 이런 것들은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기울어졌다라는 시그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쪽으로? 아니죠. 당 쪽으로. 당 쪽으로? 그 서서히 청와대의 힘은 계속 빠져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그 뭐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검찰하고의 갈등 관계 뭐 이런 것을 정리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올해로 넘어온 것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뭐 보셨지만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가 사실은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할 때도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국회 운영위에서 사실은 논쟁이 붙고 뭐 이랬던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예를 들면은 변창흠 장관을 뭐 경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경질할수록 좋은 것인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한부로 하더라도 어쨌든 경질 사인을 주고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이 CBS 라디오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나와서 네. 예를 들면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주택의 숫자를 뭐 세봐서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율을 철저하게 어떤 정책의 수밀관한 조율을 거쳐서 나온 발언들이 또 아닌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3법 이런 것들도 조정 여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든지 LTV DTI 규제를 좀 풀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 쭉 볼 때 청와대가 지금까지 정책적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립을 세게 쥐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풀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풀어진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정권 후반기로 오면서 스스로 풀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 재보궐선거가 넘어가면 이 재보궐선거 이후 국면으로 넘어가면 청와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권력 이양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뭐 YS 때 뭐 이회창 총리가 뭐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뭐 그런 충돌로 빚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기층 당원들은 여전히 이른바 우리가 친문 성향 이렇게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보선 이후에는 당권 선거잖아요. 당권 선거에서 그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지도부에 입성할 수 없을 것이고 대선 후보 선출도 마찬가지죠.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을 이제 분명하게 그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런 어떤 좀 자연스러운 권력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무게 중심은 이동하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당청은 저는 공동 운명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현재 청와대와 차별화를 해서 다음 정권 창출에 더 유리하다 이렇지 않기 때문이고요. 앞부분에 그 쇄신용 개각 말씀하신 거에 의견을 좀 덧붙이면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그 한겨레 신문 칼럼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신진욱 중앙대 교수 칼럼인데요. 20대 30대가 보수화된 거냐? 아니다. 그들은 보수화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고 배신감을 느낀 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많다. 집권 초기에 전쟁 위기 극복했고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과정이고 복지 확대도 굉장히 많이 해서 어쩌면 정부 여당이 억울할지도 모르나 지금 유권자들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당신들은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른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재보선 이후에 저는 그 냉정한 성찰 평가 뒤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원래 늘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그 사람 중심, 노동복지, 복지 확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격차 해소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올해 열쇠말을 보면
회복, 일상으로의 회복, 질병 극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또 포용, 강조를 하는데 실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연설 이런 걸로 보면 신산업, 신기술, 신공항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끝나고 나서 현재 정부 여당이 왜 민심을 잃었는가? 그러면은 과거의 지지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고 개각이든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을 새로 잡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 이제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런 평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에 있는 사람이나 후보가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대중 앞에서는 더 세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도드라지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어법도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무게를 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결정사항을 갖고 이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죠. 당정 간에도 그렇고. 이낙연 당시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보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팩트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은 청와대와 정부의 안이 관철이 됐죠. 당의 안이 아니라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규모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만 이전보다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커졌던 거죠.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청 간의 엇박자가 나오고 해서 주도권이 지금 뒤바뀌고 있다라는 평가는 그렇게 좀 적절한 평가 같지는 않다.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을 좀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에 여권의 중심축이 청와대에서 대선 후보로 이동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은 여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국정 관리를 어떻게 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요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최소화할 것인가. 결국 이게 이제 최대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이제 당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친문 대 비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던데요. 지금 네.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놓고 본다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꼭 또 이제 그 고난을 겪을 것인가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확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쉽겠는가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열음을 내면서 우당탕탕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어떤 이해와 그다음에 어떤 양해 간에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당권 주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친문 비문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나눌 수는 없는데 네. 과거의 이력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걸로 비교해서 뭐 상대적인 어떤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권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당의 어떤 주류나 또는 당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당원들이 우린 무조건 최대한 어떤 친문 도장 땅 찍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야라고 막 이렇게 우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끝까지 고집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은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나이 먹듯이 오늘 늙는 얘기는 너무 하나? 네, 권력은 나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도대체 권력은 늙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늙으면 그 다음에 올 권력이 이어받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요. 이 과정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사실은 정권 재창출이 성공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맞아요. 그 이전에는 달랐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라고 하는 초점을 이야기해 둘 게 아니라 여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결국은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좀 청와대이기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이제 중요한 축 아니겠는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야기는 다 잠정적인 게 재보선 결과가 나와봐야 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은 다만 재보궐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후를 어떤 내다보기 위한 어떤 체크 포인트
추출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두 번째 발제도 해주셨으니까 마무리도 해주셔야죠, 김민하 평론가께서. 마무리요? 네. 마무리를 질문이 뭐였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네, 마무리를 해라.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이냐가 핵심 문제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과거 보수 정권에서 뭐 예를 들면 그때 이명박 정권 때 그 여당에서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 의원도 아닌 박근혜 전 대표가 의원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일종의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계속해서 네, 그렇죠. 계속 안 좋았잖아요, 당청 관계가. 근데 어느 시점 넘어가면서 신사협정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를 청와대 불러가지고 네, 네, 박근혜 그런 게 대통령 청와대 있었어요. 불러가지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그다음에 성공적인 그 정권의 마무리 이걸 서로 합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의할 그런 무슨 뭐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후보와 무슨 대통령 간에 합의를 할 정도로 무슨 엄청난 전선이 켜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합의는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매끄러운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식을 이제 계속해서 모색을 할 거고 국정 쇄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 과정에서 미래적인 의제를 이제는 미래적인 의제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네. 이 정권에서 예를 들면 그립을 더 세게 져가지고 개혁의 뭐 이런 악셀레이터를 또 확 밟아서 이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내에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가면 사실은 오히려 이제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넘겨질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는 초점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는 확실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해야죠. 그렇죠. 그건 근데 해야죠. 이런 건 해야죠. 올해 내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인가도 아니죠. 잘 모르겠고. 초석은 다져야죠. 물론입니다. 그건. 수십 년간 이어왔던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죠? 초석을 다음 정권에 물려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댓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NJY님이 나이에 주눅 들지 말라고 정배영님은 언제나 청춘이라고. 이런 훈훈한 댓글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얘기 좋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속으로 주눅 들어 있다는 오늘 거 왜 아니에요? 이러세요 두 분이? 왜 자꾸 의식하지 나이를? 네, 알겠습니다. 저 아직 청춘인데. 네. 김민하 평론가 봐서 그런가 봐요. 저도 어디 가면은 또 어디 가면 저더러 막 노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예. 노안이신 거 아닌데? 노안도 노안도 아닌데? 좀 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자꾸. 네. 그냥 확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보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